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나오셨고요. 오늘은 장나래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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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로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숨막히게 했던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 정말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드디어 막을 내렸고요. 두 분 뭐 마지막까지 그 개표 결과 새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장나래 기자님 정치부 지금 국민의힘 출입 기자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로 어제 하셨겠죠. 정말 신문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유력이 뜬 게 3시 20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혼전 그 상황이 초박빙 상황이어서 네. 아마 초박빙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맞아요. 없는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정말 2시간 자면서 만들었으니까 되게 힘들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스포츠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정말 네. 흥미진진한 그런 그렇죠.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신문사에서 1위 후보, 2위 후보 누가 될지 모르면 두 가지 버전 다 준비하고 박빙인 것까지 세 가지 버전 준비하셨다고 제가 그죠, 한전에는 세 들었는데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고쳤어야 되는 거죠. 그죠. 혼전인 상황도 계속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옆집에 그 이 마당 복도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봤거든요. 네. 일면인데 모신문인데 초박빙 일면에 두 후보 사진 딱 걸고요.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예. 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여기 MBC 라디오 채널로는 10시부터 1시까지, TV로는 4시까지 MBC에서 그렇죠. 중계를 이제 했었는데 예. 사실 저는 좀 나은 편이고요. 어제 우리 하이킥에 장성철 교수님 네.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어제 낮에도 장성철 교수님이랑 다른 타방송 라디오를 잠깐 같이 했는데 예. 그분은 어제 한 4-5개 한 다음 저랑 같이 MBC에서 저녁에 이제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새벽 한 4시까지. 다음에 예. 그 방송 같이 나온 분들이 전부 다 저 빼고는 또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라 아침 7시 방송을 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도 못 주무셨겠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네. 좀 하여튼 힘든 알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분들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을 지난 밤 정말 초박빙이었는데요.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고 이게 막 몸으로 어떤 행사를 하셔서 선거 사범이 된 분도 무척 많았다면서요. 네, 이번 선거 사범이 18대랑 19대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전체 입건 인원으로 봐도 18대보다는 2.6배가 더 많았고 19대 때보다 1.7배가 증가했습니다. 와. 특히 허위 사실 공표 사범이 크게 늘었고요. 네. 금품 수준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609명이고요. 네.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정당에 의한 것이 43.2%로 가장 많았어요. 아하. 특히 막판에 네거티브전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저도 네.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데 매일 거의 고발장을 제출하러 간다 이런 공지가 뜨고 예. 뭐 후보를 고발하기도 하고 뭐 선대본부에 누구를 고발하기도 하고 이게 허위 사실이다. 네. 서로 이제 네거티브전이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막판에 특히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자면 아까 제가 스포츠 경기 말씀드렸지만 선거 사범들은 스포츠 경기보다가 그 난입하는 관중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선거 전에 불법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당에서 이제 고소 고발한 게 또 많다고 방금 장 기자님께서 그렇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예전에 이제 미풍양속은 이제 선거 끝나면 각 당에서 고소한 것은 다 취하하고. 취하하는. 예. 그래서 이제 검경에서도 그건 이제 좀 내비두고 있죠. 딱히 원래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 사건은 보통 이제 6개월 이내 기소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있는 6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장일단과 비판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안 내려놓은 거다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네. 이게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훨씬 어떻게 보면 관련자가 적은
것이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고소고발되거나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지방선거가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선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보통 이제 뭐 가짜 뉴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후보자 비방죄에 걸릴 경우는 좀 처벌이 좀 높을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단순한 의견 개진이냐 아니면 이제 가짜 뉴스냐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처벌도 당연히 행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들 사전 투표하실 때 혼란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정말 저도 그 둘째 날 취재를 갔었는데 예. 정말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사실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자랑 확진자랑 그 시간대를 분리하지 않아서 근데 투표함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에서는 투표소 안에서는 일반 이제 투표자들이 하고 있고 예. 밖에서는 그 확진자들이 하고 있는데 투표함이 없다 보니까 그 투표 용지를 어떻게든 옮겨야 되는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소쿠리에 옮기고 비닐봉지에 옮기고 예. 뭐 이런 좀 일들이 있었고 그 투표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파생된 문제가 항의를 하다가 그냥 갔는데 네. 그럼 그 투표권은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그런 경우 이제 투표권 보장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황당한 일이 비닐봉지에 이제 봉투에 옮겼는데 그 봉투에 기표된 용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찍으려고 보니까 이미 기표가 돼 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분들은 황당하니까 또 그냥 가셔서 또 투표권을 잃기도 하고 여러 그 파생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비판을 했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게 그 전에도 중립성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정원도 지금 9명인데 알박기 논란 등으로 인해서 지금 2명이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중앙 네. 선관위원 정원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느냐 비판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런데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고발됐잖아요. 네. 검찰에서 수사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직권 남용죄로 뭐 하신 것 같은데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예. 뭐 이제 그냥 너무 이제 언론에서 맨날 직권남용 하니까 네. 좀 직권남용이 다 되는 줄 알고 직권남용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무죄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솔직히 드리고요. 공직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직권남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정희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대법관 중에 1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합니다. 네. 지역에 있는 모든 선관위원장들도 전부 판사들이 이제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업무 권한이나 업무 파악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에 결국 계속 사법부에서 선관위원장을 하는 제도가 계속 되고 있고요. 또 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선관위만의 책임이냐 아니면 국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 혹은 총선 때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투표를 확실히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뮬레이션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다소 동선이 겹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시간을 사전 투표에서는 본 투표처럼 연장하지 않고 함께 투표하도록 이제 의견을 냈고 결국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했는데 네. 너무 확진자가 많아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되게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국회에서는 어쨌든 선관위 의견을 듣더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예를 들어 투표함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럼 그와 관련된 추가 입법을 뭔가 한다든지 뭔가 맞아요. 국회에서도 좀 책임을 약간 유기한 부분이 있을 텐데 선관위가 너무 선관위 의견만 또 쫓은 건 국회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형법적으로 직무유기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거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때 사전투표는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대체 입법이나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국회가 스스로가 소위 통법부, 정부에서 법안 내면은 통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의하고 입법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었으면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할 때도 예외적으로 투표함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네. 그렇죠? 시간을 별도로 사전 투표도 연장시키든지, 네. 근데 그런 걸 전혀 없이 나중에 문제되니까 선관위만 막 정치인들 여야 막론하고 질타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장나래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그 투표 과정에서 선거 사범들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본 투표에서는 사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혼란 없이 잘 넘어갔고요.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장나래 기자 뭐 소동이 좀 있었죠? 네, 이제 보수 유튜버 분들께서 그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다라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죠. 그걸 아하. 이제 본인들이 제기를 하면서 8시간 동안 개표를 못하게 막아서 예. 결국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인천 지역 개표도 늦어졌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다수가 모여서 200명에서 5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걸 와. 막기 위해서. 다수가 모여가지고 선거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그 투표함을 파괴, 탈취하면 주모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요. 예. 또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예. 이분들이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김준호 변호사죠. 엄벌에 처해야 되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엄하게 예. 다스리고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와 뭐 절차, 형식 모든 것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선처하기 좀 어려운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들 그리고 실제로 그러실까요? 이 개표함에서는 윤 후보가 더 많이 나왔다는 보도도 그랬다면서요? 있던데요. 네. 네. 예, 동해안 산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는 끝났는데 산불은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울진 삼척 산불 특히 일주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주일째인데 정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게 네. 인력이랑 장비가 좀 들어서기 어려운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곳들은 좀 진화 자체가 어렵고요. 네. 삼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진화를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불길이 치솟아서 피해 면적이 또다시 늘고 있어서 악전고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울진 삼척 진화율도 75%에서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비를 기다리면서 불길이 더는 확산하지 못하도록 방화선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저도 그 뉴스 화면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다 달려가서 일렬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김준호 변호사 어떠세요? 이거 그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좀 보셨나요? 네, 그렇죠. 요즘 이제 그 호주나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예. 이런 대형 산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러게요. 이제 산불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물론 이번 건 같은 경우 이제 강릉 쪽에서 있었던 거는 이제 방화하긴 합니다만 네. 겨울 산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 발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겨울 가뭄이 심해지고 사실 이제 지구 온난화나 뭐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서 이게 범위와 형태가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네. 자연 발생적인 수준에서 자연이 이제 자기 재생을 위한 산불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약간 인재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화여서가 아니라 그런 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끔씩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 우리 땅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계속 자연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소나무는 특히 송진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화재에 취약하고 훨씬 더 크게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 훨씬 그런 화재에 좀 강한 침엽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녹화에 굉장히 성공한 국가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좀 그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변경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산림 정책적인 여기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 이제 또 소나무를 또 워낙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나무가 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도 한데 네. 이제 이런 거는 뭐 장기적인 워낙 중장기적인 과제고 뭐 독일 같은데 뭐 100년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산림 정책과 관련해서도 계속 좀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논의들은 참 대선에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죠. 좀처럼 없죠. 못 봤습니다. 장나래 기자, 조금 전에 김준호 변호사가 동해시 강릉 일대 그 화재가 방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강릉에서 발화한 거는 60대 남성 방화로 드러났고요. 예. 그러니까 토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집이랑 빈집에 먼저 불을 지르고 그게 이제 산림까지 번지도록
내버려 둔 건데요. 아하. 경찰 조사에서는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방화범 통계나 이런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장년층 남성 보복의 전형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방화 사건도 있고 이번에는 이 불에는 뭐 담뱃불이나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네. 방화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60 중장년 남성의 보복 범행이 많다는 통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냥 기억만을 해봐도 숭례문 방화도 70대 그죠?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도 5, 60대 남성 김대한 씨였고요. 그렇네요,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그렇군요. 네, 김재도 변호사, 이 방화범들 좀 무겁게 처벌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대검 통계에서도 이건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뭐 중장년 남성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나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실제로 이제 대검 통계 죄송합니다.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예. 방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과한 이제 형벌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살림 같은 경우는 살림보호법에 따라서 뭐 네.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뭐 타인 소유인 경우 최대 징역 15년, 자기 소유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살림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이기보다는 자기 집에다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옮겨간 거여서 예. 바로 이제 요 법이 적용될지 그냥 방화죄가 일반적으로 이제 될지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화범의 80대 노모께서 또 희생당하셨잖아요. 그 화재.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날씨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요. 산불 발생 가능성 무척 높다고 늘 이 시기가 되면은 계속 산림청에서 그 안내, 경보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네, 실제로도 한반도가 건조해지는 계절에 겨울, 봄에 이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전국 산불의 60%가 봄에 발생을 했고 봄철에 피해 면적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풀이 마르고 강풍이 잦으면은 불씨가 그 영상에만 봐도 옮겨 다니는 게 정말 네네. 빨리빨리 또 이렇게 멀리 옮겨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특히 낙엽층이 두꺼워서 진화 작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낙엽층이 깊숙한 곳까지 이제 스며들면 이게 또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고 이게 원인으로 봐도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은데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쓰레기 소각 18% 이렇게 있는데 아예 불씨 자체를 사실 자연 발화도 가능성이 있지만 불씨 예. 자체가 없어야 그 산에 아예 들여오지 말아야 하는 불씨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김준우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은 강릉 옥계 산불은 방화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울진 화재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은 장내래 기자 말씀처럼 자연 발화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에 의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으니까 사람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산자에 의한 실화 이런 게 2020년 통계로 보면 35%. 그다음에 예. 뭐 논두렁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쓰레기 소각하다가 이렇게 옮겨 붙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가 18%라고 하니까요. 네. 사실 여전히 사람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 절반 이상은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림 훼손도 정말 심각하고 자연 환경에 그런 좀 복구하기 어려운 그 손실이 나지만 사람들 이재민 분들이 입는 피해도 정말 엄청나잖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는데 네. 당연히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네, 뭐 어쨌든 이런 사회 재난이나 뭐 자연 재난을 이렇게 그 인정을 받게 되면 일정하게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아마 보통 집이 전소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 한 1,300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뭐 하루에 뭐 5만 원씩 뭐 30일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임시 뭐 목조 주택을 지어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완벽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나 뭐 지원이냐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항상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이런 뭐 지진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재난 하실 때 보면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계시다가 네. 좀 뭐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이래서 경주 지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행정 당국이나 행안부 쪽에서 좀 각별히 이럴 때마다 좀
잘 신경을 쓰고 지자체에서의 또 조력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네. 공공의 재원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뭐 개인이나 기업의 뭐 기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도 좀 많이 보조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씨 지금 많은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가 목적이라면서요. 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얼굴을 알렸던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면서 출국을 했는데요. 예. 본인을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외교부가 사실 국민 안전을 이유로 여행을 금지한 곳이다 보니까 예. 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이 없다고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난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사전죄라는 게 있다면서요, 김준우 변호사. 네, 이건 사실은 그 법조인이 되거나 혹은 뭐 수사 뭐 경찰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형법 시험을 볼 때도 네.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게 형법이 이제 총칙 있고 각칙 있으면 각칙에서는 이제 각 조문에 이제 개별 범죄가 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은 현실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판례가 거의 없고 네. 뭐 국기에 관한 죄만 가끔 있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데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 절차에 의해서 선전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미국과 싸우겠다, 내가 대만과 싸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사사로울 사자를 붙여 사전죄라고 전쟁의 전자를 붙여 사전죄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입법된 이후 처벌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예. 몇 년 전에 그 한 청소년이 그 IS에 가입하겠다고 맞아요. 외국으로 출국했다고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행방불명 비슷하게 되면서 이제 뭐 처벌은 되긴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실제 뭐 문제가 될 경우에 이게 좀 사전죄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죄 같은 네. 경우는 예비음모죄까지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약간 이근 씨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좀 실질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일단 여권법 위반 고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예.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4단계 여행 경보를 하게 되면 그 국가에는 특히 이런 뭐랄까요 전쟁이나 뭐 내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출입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네. 여행 뭐 금지 권고 구역이 아니라 이게 4단계로 제일 높은 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예외적인 여권의 그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이상 갈 수가 없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권법 17조에 이제 금지 규정이 있고 벌칙 조항 26조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뭐 사전을 하러 갈지 안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예외적인 허가를 안 받은 상황에서 취재 목적이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우리나라의 샘모 교회의 신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정부 여행 금지를 어기고 뭐 전도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상당히 커다란 이제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근 씨가 이렇게 혼자 가서 전쟁 행위를 하다가 포로로 잡히거나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조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또 사실 군사적 지원이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 문제나 외교 부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정부에서 이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용기에 굉장히 존경을 보낸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네. 이게 정부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 건지 아느냐 이런 좀 비판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시바삐 네. 좀 사회적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근 씨가 네. 귀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사하게 귀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나래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